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 영역을 재확인하고 내면하는 과정으로서 예상 적중 문제 25문제를 가지고 앞선 이론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5문제를 모두 풀어서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 한 10여 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가지고 갑시다 라고 제가 강권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환경 속의 인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 속의 인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실천론에서 Person in Environment, PIE에서 심리 사회 모델의 기본 화두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생태체계 이론에 의해서 인간 그러면 그냥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 상황 속의 인간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로 본다. 인간과 환경체계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은 사회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로 본다. 이것은 18세기의 관점이죠. 그야말로 인간 가능론의 입장에서 인간이 지배 가능한 영역만이 인간과 더불어가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18세기 이후에 18세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더불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지배한다 이런 개념 쓰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인간 행동기 사회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본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자, 인행사 첫 번째 문제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이론 기초가 나중에 실천론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지요.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발달 과정에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치 않다. 말도 안 되지요.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요인을 감히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들린 거고 태아기에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이걸 인간적 변화. 일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인간 발달이라고 합니다. 득전 단계에서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과 성취와 무관하다? 아니죠. 누적성. 에릭슨이 말하는 점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가며 전 단계의 발달을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의 발달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관하다 틀린 거지요.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아주 곧잘 나오는 문제인데 1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 발달은 2번에 있는 것처럼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발달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가 되고 통합이 되는 분화 통합성을 가지면서 일정 방향성을 갖는데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말하자면 앞뒤가 바뀌어져 있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신적동 이론이 나와 있는데 자,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최소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세불안과 남근선망은 거세불안, 남근선망 이것은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남근기, 우리가 좀 유치원 단계라고 하는 3살에서 한 5살 정도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이건 틀린 거지. 치료 후 주요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거다. 개성화, 진짜 본래의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개성화, 개별화를 주장한 사람은 융이고 바로 융의 이러한 개성화나 개별화 단계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중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프로이드 물어봤지 않습니까? 융이 되겠습니다.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영역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연결장의 역할을 합니다.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 생활 에너지를 말한다. 리비도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좁은 의미로 섹슈얼 에너지라고 해서 성적 활력소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에릭슨이 말하자면 이것을 융은 인생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전반적인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넓은 면으로 봤습니다. 때문에 2번과 더불어서 4번도 융이 되겠네요. 다음에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용하여 갈등과 불안을 대처한다. 인간들은 어떤 갈등과 불안에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맞으나 방어 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주체가 자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가 되겠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4번 거기 보시면 4번 보시면 다음 설명과 관계가 깊은 학자는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인간을 프로이드처럼 생물학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심리적 존재, 또 사회학적 존재로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에는 뭐 에릭슨도 있고 융도 있고 또 총체적 존재로 보는 아들러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다라고는 기본 계획표에 의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성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바로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요구, 융통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점성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은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뭐 같이 서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 에릭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은 자아 심리 이론이다. 그래서 이드가 아니라 자아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가한다 해서 자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한다. 개인의 발달은 사회의 발달로 풍요롭게 한다고 본다. 성격 발달에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했다. 유전의 영향력을 배제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5번 보시고. 다음에 아들러 역시 한 문제 준비하고 있죠. 에릭슨을 두 문제 다룬 것은 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에릭슨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200문제 중에 4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겁니다. 발달 단계에서 에릭슨을 빼놓고 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6번에 보시면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론적 존재로 접근하면서 인간의 성장 발달, 특히 인간의 성격 발달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의 발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할 정도로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들러인데,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열등감인데 바로 이 열등감이 있어서 인간은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했던 사람이 아들러 아니겠습니까? 우월에 대한 추구는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 나타나고 이 중에 긍정적인 것은 사회적 수준의 우월을 향한 추구라고 봤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에 기반하여 4가지 생활 양식 유형을 제안했다. 성격이란 말 대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란 말로 이렇게 성격이란 말을 대시하되 4개의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바로 사회적 관심과 기준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2개의 기준을 가지고 공격형, 즉 비난형이죠. 또 효유형, 아첨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형이라고는 그런 그 회피형,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용형, 이런 것 등을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는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해서 열등감이 틀린 거군요. 열등감은 보편적 감정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동기하는 근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보편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창조적 자아는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설계한 좌표를 말한다. 아들러가 제시한 생애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좌표는 가상적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 목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융의 분석심리 봐야 되겠죠. 역시 한 문제 나옵니다. 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융이 프로이드 학파에서 파생된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해서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과거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못지않게 인간은 가변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 속에서도 과거에만 억눌려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과거 결정론의 입장처럼 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가변적 존재로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4가지 정신기능.
융은 양향서를 통해서 리비도 방향에 따라 성격의 유형을 내향성, 요양성으로 나누면서 정신의 기능으로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렇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표준화된 심리검사로서 MBTI의 도저히 이론 기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고, 거기 보시면 사고, 감정은 좋지만 판단, 인식이 아니라 감각, 직관을 들었습니다. 틀린 거군요. 셀프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 원형이다. 거기 보면 셀프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타고난 핵심 원형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주인으로서 의미를 갖는 선언적인 나를 셀프라고 합니다.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자기 실현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이다. 특히 융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인 로저스나 메슬로 모두 공통점은 궁극적 목적을 자기 실현이나 자아 실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생애 주기에서 특히 중년기를 중심으로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는 피아제가 나오는데 피아제는 한 문제만 다뤄놨습니다만 다른 문제 개수에 비해서 출제되는 것은 많을 때는 인행사 25문제 중에 피아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다뤄놓고 3문제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도식의 협응은 감각운동기에 나타난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의 단계를 크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논하되 특히 24개월까지 감각운동기를 세부적으로 6개로 나누어서 생후 1개월까지의 반사운동기, 생후 4개월까지의 1차 순환 반응기, 생후 8개월까지 2차 순환 반응기, 생후 12개월까지 2차 도식의 협응기, 생후 18개월까지 3차 순환 반응기, 그리고 생후 24개월까지 보통 통찰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사운동기는 감각운동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상 영속성의 개념은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생후 24개월까지.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사물의 잔상을 기억하고 있는 대상 영속성은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분류하는 통찰기에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24개월이 되었어도 대상 영속성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존 개념의 뜻, 보존, 분류, 서열, 논리적 사고 이런 단어는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 조작기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군요. 보존 개념, 분류 개념, 서열 개념, 가역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말은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서열화, 유목화, 분류적 유목화는 범주화시키다 나누는 것이니까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추상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해설 넉넉히 붙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콜버그의 이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콜버그의 이론. 콜버의 것도 이제 한 번쯤 다뤄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콜버그의 이론의 평가,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는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다. 지나치게 문화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론적 어떤 공식처럼 주장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콜버그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을 받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반응적 존재를 본다. 이 콜버그는 인지론적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일생에 걸친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이론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도덕성 발달의 영역을 인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것이지 여기처럼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절정론적이라는 거지요.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 이건 행동주의, 파블로프, 스키너 또는 절반의 반두라 이런 정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3번은 틀린 거지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 스케줄의 사례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스키너의 이론으로 받은 고정, 소위 강화와 처벌 개념 분명히 봐주셔야 되고, 또 강화 스케줄 봐야 됩니다. 강화 스케줄은 계속적 강화도 있고 단속적 강화도 있다고 강의를 했지요. 단속적 또는 간헐적 강화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보는데, 고정 간격, 고정 비율, 변동 간격, 변동 비율이라는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한, 일정한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변동이라는 것은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수나 횟수나 빈도수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부하는 자녀에게 1시간 간격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정확하게 1시간 간격으로, 이 말은 고정 간격 강화가 되겠어요. 다음에 공부하는 자녀에게 처음에는 2과목 문제풀이를 끝난 후, 두 번째는 5과목이 끝난 후 간식을 제공했다. 평균 한 3과목이나 4과목 끝나면 간식을 다. 대략 이것은 변동 또는 가변, 그리고 3과목이나 4과목이 끝났을 때 변동 개수나 횟수니까 변동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용돈을 준다. 매주 정기적으로, 정기적, 고정적인 고정 간격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과목 문제풀이, 한 과목 문제풀이를 끝날 때마다 간식을, 한 과목 끝날 때마다 간식, 한 과목 정확하게 한 과목마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고정, 그리고 한 과목이 끝날 때 고정 비율 강화. 여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루 중 3번씩 간식을 주기도 하고 아무 때나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어떤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지요. 그리고 변동 3번씩 4번씩 이렇게 쭉 나와야 돼. 변동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반두라우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반두라의 개념, 고전적 조건 형성. 이건 파블로프가 되겠죠. 파블로프. 소거도 역시 파블로프로 조건 자극이 제공된 이후에 무조건 자극이 연결되지 않으면 조건 반응이 지워지게 된다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자발적 회복, 소거된 학습자에게 다시 조건 자극을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을 연결시켰더니 옛날에 보여줬던 조건 반응을 다시 보여주게 되더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반두라 그러면 관찰, 모방, 사회학습, 자기 효능감, 자기 강화, 자기 규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앨리스를 봤었는데, 특히 실천론과 연식해서 12번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시고 오히려 여기보다 출제 비중은 실천론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13번에 보시면 인본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본주의 심리학 그러면 20세기를 지배했던 결정론, 정신분석학의 과거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행동주의 심리학의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결정론적 입장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율의지를 강조했던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 20세기를 지배했던 양대산맥을 규정했다고 해서 제3의 심리학이라고,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자기결정권 나와 있죠. 다음에 다양한 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틀을 제시한, 다양한 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요것은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일치, 진실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의 상담, 비지시적 상담을 주장하면서 3대 구성 요소로서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치를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의를 이렇게 진실성 또는 일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조건적 자극의 반응을 조건적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의, 특히 행동주의, 파블로프나
스키너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또 일치나 진실성의 중요성, 1D역번, D급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로저스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존경과 긍정적 관심을 통해 성장을 고양할 수 있다. 그렇죠. 주관적 경험 강조합니다. 주관적 경험의 현실화를 실천 또는 주관적 경험의 실천의 장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장. 다음에 원조관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비지시적 상담을 이끌어갑니다. 다음에 인간은 능력이 있고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본다.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며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치료 과정은 비지시적이죠. 치료 과정은 비지시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치료 과정을 지시적이며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라고 보는 이론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됩니다. 자, 15번에 보면 종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5번에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저스 이론의 감정이입 진실성, 감정이입, 로저스 비시적 상담, 인간중심 상담의 수용, 공감적 이해를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죠. 그리고 일치를 진실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맞는 거지요. 반두라 이론은 자아 규제, 자기 효능감 증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반두라 그러면 인지적 행동주의, 그리고 상호 결정론, 강화 요인 배제, 자기 강화, 자기 규제, 자기 효능감, 그리고 관찰학습의 4단계,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로 이루어진 관찰학습 4단계.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피아제 이론은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특히 아동 단계나 청소년 단계의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러 이론의 창조적 자아 개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집단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 자, 여기 보면 4번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좀 놔둬보시고, 에릭슨 이론은 과거의 정신적 유산이 현재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이드로 가야 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 가야 됩니다. 4번도 애매했지만 5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번 아들러 이론의 창조적 자아 개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집단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 교재에다가 첨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16번은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단답으로 한번 숙지해 주시고 17번 영아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후 24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기 주도성을 갖는다. 자기 주도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신자, 죽은 자. 주도성은 보통 주도성 대 죄책감, 그러니까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볼 적에 여기서는 학령 전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애착관계는 영아기의 대표적인 사회적 발달의 특징이죠. 영아기. 애착 발달 나와 있습니다. 영아기의 특징, 답은 2번이네요. 성적 호기심이나 또는 자기의 성기에 대한 관심 또는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학령 전기, 유치원 정도 단계가 되겠고, 자율적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도덕관을 가는 것은 적어도 아동기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아동기가 돼야 된다. 물론 피아제로 볼 때 자율적 도덕관이지, 만약에 수준, 콜버그의 글로 본다면 자율적 도덕 수준은, 콜버그는 자율적 도덕 수준을 적어도 청소년기 진입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획일적 개념은 아닙니다. 영아기와는 관련이 없고, 영아기 상징놀이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 어린이 단계에서 상징놀이, 유치원 단계인 학령 전기는 바로 집단놀이,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이 되면 단체 놀이로 이렇게 놀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유아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기, 유치원 단계 정도 3살, 6살 했지요. 정서 분화가 두드러진다.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그렇죠. 성장 속도가 특히 제1차,
성장 급등기 그러면 영아기, 특히 신생아기. 2차 성장 급등기, 신체적 성장 급등기 그러면 청소년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영아기에 비해서 유아기는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주로 감각 운동을 통해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감각 운동을 통하여 유아기는 감각 운동을 통해서 지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감각 운동기, 영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유아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유아기는 그 단계를 넘은, 이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사유성을 발달시키는데 놀이가 중요한 놀이라는데 유아기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집단 놀이를 중요하는 거지요. 사고 발달에 또 직관적 사고, 물화론적 특징이 나타난다. 감각을 통한 지능 발달은 영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아동기의 사유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로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고 같이 생각을 끌어봅니다.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고독에 빠지기 쉽다. 자아의식이 발달하고 고독에 빠지고 혼자 상념에 잠겨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단체놀이를 통하여, 이것은 아동기의 특징이지요. 협동의 개념, 경쟁의 개념, 승리의 본질을 터득하는 것은 바로 아동기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문화적 기준에 맞는 성 역할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 자, 이렇게 부모의 기대나 문화적 기준에 맞는 성 역할 기대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은 학령전기라고는 한 3살에서 8살, 5살 이렇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어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한다. 독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리개별화가 시작되는 것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며 성인의 승인을 받고 싶어한다. 그부들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며 하는데, 어떤 이건 설사 관계란 말을 빼고 성인의 승인을 받고 싶어한다. 자, 이것은 아직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양자를 좀 혼합시켰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는 아동기의 발달은, 특히 아동기의 발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동기의 발달에 나오는 것은 단체놀이나 또는 협동, 경쟁, 협상력 이런 것을 보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여러분 단답이니까 보시고, 21번도 제가 언제나 나온다고 그랬죠. 21번 여러분들 것처럼 정체감의 유형해서 마샤가 위기 경험을 해봤느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개입 또는 몰두 또는 자기 책임감을 느껴봤느냐를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유예형,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혼미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행동을 지속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구체적 가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 이런 저질러지는데 결단이나 아니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그 상태를 정체감 유예형이라고,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못 살죠. 그러나 청소년기만은 이러한 행동을 어떤 실패다 아니면 생각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모험, 도전 또는 실험이란 말을 쓰면서 성인들이 극구 칭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이런 유형, 청소년기가처럼 보여주는 이런 유형을 정체감 유예형이라고, 정체감 유예형, 5번에 나와 있군요. 유예형이라고 합니다. 22번에 보시면 중년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년기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 정체감의 위기가 돌아오는 샌드위치 세대, 또 빈둥지 증후군. 요즘은 또 조기 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빈둥지 증후군을 느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년 노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거. 또 갱년기, 메타포스 신드롬, 또 그러면 문제 해결의 절정기. 옛날에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어진 과정에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느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문제 해결의 절정기, 아주 창조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체 구조상 전반적인 신진대사 둔화가 일어난다. 남녀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며 갱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직면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는 중년기 에릭슨이니까 생산성 대 침체가 맞습니다. 새로운 것의 학습 능력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문제 능력, 창조적 생산성 또는 창조적인 또는 생산적인 문제 해결력의 시기로서 문제 해결 능력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자아 통합의 시기이며
사유관계망의 축소로 사유정력할 변화를 경하다. 자아통합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년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특히 이건 단답으로 서비스로 잘 나오는데 우울이란 단계는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규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우울이란 단계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 분노, 다음에 타협 우울 이렇게 갑니다.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의 단계로 간다. 이게 차례 꼭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답은 뭐 1번이군요. 생태체계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순환적 인과성이지 단선적 인과관계로 무엇 때문에 뭐가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마치 상호작용관계를 순환적 인과성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꼭 독립적인, 맞으면 거기 아예 명제로 짧아진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순환적 인과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인간과 사유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준거틀을 제시한다. 구체적 인간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는다. 4번 맞습니다. 생태체계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말하지 인간체계의 생애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옳지 않은 것은 거기 때문에 거기 오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순환적 인과성이란 말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적 요인보다 정신의 활동, 맞아요. 인간은 정신활동을 강조한다. 좋습니다. 옛날에는 초월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연에 의존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뭔가 산물이라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사유마다 공통적인 문화 형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주는 거시체계다. 문화는 그렇죠. 생태체계, 구론펜 브랜의 생태체계로 본다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의체계, 거시체계, 열체계. 문화는 최상위의 포괄적인 거시체계의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화, 베리는 문화 적응의 유형을 동화 유형, 분리 유형, 통합 유형, 또 주변화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종화 유형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면서 고향의 문화나 고국의 문화는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문화 적응 유형을 동화 유형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통합 유형이라는 것은 현 삶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고국에 있었던, 고향에 있었던 문화도, 사투리도 여전히 쓰려고 하는 것은 통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분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모델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친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맞아요. 유럽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모슬렘의 이런 복장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종교적 신념의 행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실제 살고 있는 곳의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고국의 문화거든요. 바로 이런 유형을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주변화 모형은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도 관심이 없고 고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가 없고 하는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동화 모형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주민의 사유참여를 추구하는, 이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만 고지한다면 분리모형, 원문화의 정체성은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에 물들려고 하는 것은 동화모형. 이런 것처럼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도 물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통합모형이라고 합니다. 답은 거기에 보시면 이건 동화모형이나 통합모형이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문화 변용, 둘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문화 변용이라 하고, 많은 책에서는 문화들이 접촉을 통해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 접변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접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인간행동과 사유환경의 이론편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내면화되어 있는가를 25문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약간 고개가 그러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론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에 지금 궁금할 때 복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1월 달에 마음이 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